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인 선배 한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없는 국민의힘은 손흥민을 뺀 월드컵 대표팀이나 같다. 이런 말을 곁들이셨더군요.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휴일을 지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박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공개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친한동훈계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80 내지 90%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기 등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근황과 행보와 관련해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이제 고르지가 못한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전화가 지금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관한 이제 정계 복귀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오프닝에서 손흥민 뺀 월드컵 대표팀이란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남이 곧 있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락은 되셨는지요? 언제 만나십니까? 원래는 한참 전에 좀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뭐 네. 특별한 보다는 뭐 정치인이 정치인들 만나는 건 일상이니까요. 근데 갈수록 언론에서 워낙 관심을 갖고 언제 만나느냐, 뭐 만나면 무슨 얘기할 거냐 이러니까 부담이 돼서 못 만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역으로 부담이 되니까 좀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엊그제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만나서 저녁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력이고 추론인데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대체로 언론에서는 뭐 전당대회 뭐 그런 말씀들을 했을 것이다라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거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한다면 그 요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걸 좀 잘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선 거 아닌가. 물론 뭐 그걸 전면에 나서서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뭐 총선 때 많이 애썼다,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회복하는, 복원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짐작은 저의 순전한 상상력이고 짐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주로 전당대회를 놓고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정상화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전당대회를 얘기한다는 건 뭐 그것도 좀 우습지만 그건 하수들 그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언제쯤 만남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미루는 건 두 분한테도 안 좋고 또 대통령 리더십에도 상당한 어쨌든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원군이 돼야 될 입장인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뭐 이런 것이 실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네.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당대회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서 어쨌든 누구가 먼저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곧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대통령 쪽입니까? 한 위원장 쪽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지난번에 그 오찬 모임을 이렇게 제안한 것도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러나 뭐 또 그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 쪽 하고 그 채널이 가동이 될 테니까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 뭐 전당대회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미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촉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저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상은 그 다음에 있는 지도부 선출에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맞다라는 입장을 이미 피력을 했고 지금도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만나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만나보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제가 반대를 입장을 피력을 하니까 왜 반대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런 상태를 당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적임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당내도 그렇고 당외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한편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깊은 수렁속에 빠져 있듯이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어떤 촉발시킬 수 있는 인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최적임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당내외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어쨌든 당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네. 당내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촉발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까지도 거듭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 시장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 시장님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모양도 안 좋고. 네. 물론 한번 발을 디디면 빠지기가 쉽지 않고, 또 홍 시장님도 고집이 누구 못지않은 분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당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 후배들인데 후배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뭐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하는 쪽에 힘을 쏟는 게 낫지, 자꾸 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힘 합쳐서 약점을 극복하고 좋은 점으로 나가는 그런 희망찬 에너지의 모습을 홍 시장님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뭐 어떤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게 별로 이렇게 아주 본인한테는, 홍 시장님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홍 시장님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이런 말 하기도 참 불편합니다, 마음이. 네. 예. 홍준표 대구시장과 사이가 참 좋은데 이런 말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다면은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총선 책임론을 압도할 수 있는 명분을 국민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내놓아야 될 텐데, 그 명분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개혁하고 지금 뭐 당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뭐 더 사설정당, 이재명당, 개딸당으로 전락을 이미 해버려서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로까지 만들고 한국 정치권이 뒤틀리고 아주 엉망진창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는데 총선 결과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힘의 개혁, 한국 정치의 개혁에 본인이 역할을 해서 성과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당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는 관측을 했고 또 한편으로 같은 당의 조혜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 공개 지지까지 했습니다. 한성원 기자,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이 이 총선 참패 직후보다는 현재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한 전 위원장은 원래 이 1년 정도 공부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주변 설득으로 최근 출마 쪽으로 기운 이후에 이 당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 친한계 인사들이 요즘 이 총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입을 열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요즘 이 총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과 싸우지 않던 분들이 한 전 위원장만 공격한다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 지난 2년간 이 민주당과 싸운 게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성국건 국장께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80% 90% 마음이 기울었다 하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암중모색 끝에 뭔가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압도적 명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압도적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저는 결자 해지라고 봐요. 네. 본인이 결자 해지하겠다. 왜냐하면 네. 지금 원톱으로 사실상 선거를 지휘를 하고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졌으면은 그 물러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비상시국을 만든 거예요. 네. 범보수 진영에 지금 여권 진영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임기 단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특검 전국 이야기하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결자 해제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물러나는 것도 책임지는 것이지만은 내가 나서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네. 그런 명분은 충분히 저는 압도적 명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현 상황에서 너무나 보수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제로 나설 것이냐. 저는 거의 막 90% 이상 나선다고 보는 이유가 네.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나려고 해도 지금 어떤 부담스러워서 못 만난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금쯤 해야지. 네. 본인이 행동이 자유로워요. 지금 본인이 뭐를 해도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고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불출마 선언은 대선 불출마를 말씀하시는 아니죠. 그 전당대. 전당대회. 네, 전당대. 예. 지금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언론의 관심에서 일단 멀어지죠. 그걸 네. 분명히 하면은.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뒷모습까지도 사진이 찍혀서 나오고 네. 그 도서관에 가서 책도 못 읽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정말 불출마를 지금 전당대 불출마를 결심을 했다면 네. 지금쯤 출마 안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을 겁니다. 성격상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사진 찍힐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사무처 의원들 만나서 네. 정기적으로 앞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출마 결심을 그냥 거의 굳혔다고 보고 그 압도적 명분은 이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황을 스스로 한번 깨쳐 나가겠다, 부숴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알릴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압도적 명분은 결국은 네 글자로 결자 해지. 이제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상 자맹을 깬 한동훈 전 위원장 당분간 이른바 이제 물밑에서 식사 정치를 이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지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여질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 총선 때 참 나도 고생했지만 그 사람도 비대위원장으로 저보다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하루에 몇 탕씩 뛰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도서관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네, 뉴스도 예. 많은데 네. 저도 이제 조만간에 네.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대충 잡혔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잡는다고 했어요. 네, 최창렬 교수께 이제 여쭤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카메라 앞에 정면으로 얼굴 딱 서는 이런 공개적인 발언은 없지만 네. 그러나 목격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행보 같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예, 더 이상 이제 이런 행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상징적인 정치, 이미지 정치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행보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의 전 위원장입니다만 이 전대 출마에 대한 소식은 저도 이제 출마할 것 같아요. 저는 출마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본인도 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결자해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근데 결자해질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야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정권에 대한 위기감 같은 거 아까 탄핵 얘기도 나왔고 특검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의 특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럼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윤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입장을 낼 건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보수를 재건한다면은 윤 대통령과 다시 복원해가지고 관계를 복원해서 같은 몫을 낼까? 그렇다면 저는 보수의 재건은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고 그렇다면 마냥 그렇다고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애매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방안이 서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제가 봐도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유승민 전 의원 뭐 나경원 당선인 이런 분들이 출마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당심 100%가 됐건 이 전당대 룰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심 뭐 70% 민심 30%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룰이라도 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후에 어떤 스탠드를 잡고 나가야 되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방책이 서 있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볼 때는 지금 나오는 게 득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과연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책론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아마. 아직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 입장에서 말이죠. 전대 상대방 후보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수의 새로운 그야말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언론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방안이 서 있지 않으면 저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예측 영역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정말 거의 괴멸 상태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대통령도 위기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게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전당대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요즘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개헌에 관한 또 민생에 관한 대책. 정체적으로 이제 보수 재건 이런 거에 대한 미래 비전과 전략 이것이 무엇인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단의 시기, 전당대회 등판 시기 언제쯤일까요? 진중권 교수는 총선 백서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나올 확률이 안 나올 확률보다 좀 높다. 그리고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이제 아마도 내가 분수령이 아마 백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딱 나와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평가 받아보겠다. 당원들의 평가도 받아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출마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최근에 상황이 역설적인 게 뭐냐면 출마 홍준표라든지 이런 식의 견제 흐름들이 역설적으로 출마의 명분을 줘버리는. 자, 한성원 기자, 백서가 나왔고 지금 TF가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백서에 한동훈 세 글자를 넣느냐 빼느냐 이게 논란이라고 그래요?
예, 이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도 한동훈 위원장 책임을 겨냥한 거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 이 답을 내리는데도 총선 백서 TF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요. 취재해 보니까 2,000명이 넘게 이 설문조사 답을 제출했는데 총선 출마자, 이 당 출입 기자별로 점수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결과를 녹여낼지가 관심인데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이렇게 더 이상 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과거 백서 TF 회의에서 이 백서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참석자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조정훈 위원장은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 어찌됐든 이 한 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저희가 단독 취재해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특위는 이미 공천 과정을 지휘한 이 정영환 전 위원장은 이미 2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을 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개선점을 들었습니다. 내일 공관위원 10명을 전체를 다시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데 여기에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불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모든 심층 면접이 끝나고 한 전 위원장과 면담에 나설 예정인데 이 면담이 성사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양은경 기자께요. 자, 이 총선 백서에 아까 뭐 책임자 리스트 얘기까지 있었는데 한동훈 이름을 넣느냐 빼느냐가 정치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트에 이름이 책임자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책임론에 대한 그 부담이 조금 더해지겠죠. 예.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공당에서 저렇게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백서를 내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하고 좀 무게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백서에 이름이 넣냐 마냐가 한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그 출마 여부에 뭐 크게 변수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총선 백서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냈었습니다. 그때 냈었는데 그때 내용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103석 정말 참패를 해서 이제 그 백서가 나왔었는데 뭐 백서 내용이만 그랬었습니다. 뭐 그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뭐 강경보수 일변도로 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서를 내더라도 뭐 한 전 위원장 이름만 크게 쓰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국정 기조, 뭐 오만과 불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뭐 결과적으로 이름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쓰였다고 해서 뭐 지금 다 모든 떨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 전 위원장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한 전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1대 총선 끝난 다음에도 백서가 나왔고 이번에도 백서가 나올 예정인데 연도 바꾸고 사람 이름 바꾸면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 3040 세대 소장파 모임 천목회 지난 화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아침까지 14시간 밤샘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패배했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고. 선거 패인의 원인이 있는 패장이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에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자, 한성훈 기자, 천목회 회원들의 결론은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좀 대통령실 쪽으로 좀 무게를 뒀는데요. 네. 어제 천목회가 14시간 밤샘 토론을 마치고 결과를 내놨죠.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직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5가지를 꼽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비친 공감 부재 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 보여준 분열 정치,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입틀막 불통의 정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5가지가 보통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 당내 주류였던 이 친윤계가 주도했던 사태들인데요. 특히 이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내세웠던 시대 정신인데요. 네. 2년 전 윤 대통령과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 이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당을 이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시줄처럼 좀 엮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례를 언급했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좀 되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지고 지선지고 이 당대표가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미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천목회의 결론을 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했겠어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직격했습니다. 아집의 정치다, 불통의 정치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결국 목적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다소 저어하거나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류가 보였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천목회라는 분들이 정말 처절한 자기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비겁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겁함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정치 슬로건이 잘못됐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 전 위원장이 만든 부분이 있죠.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렀으니까요. 이번 총선 패배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책임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2조 심판론 본인이 언급한 동료 시민들에게 별다른 소구력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런 움직임들 백설지 아니면 점검 이거 반쪽짜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미 변호사께서 지금의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가 44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반면에 낙선자들은 지금 연일 소리를 내고 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백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조정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누구 나오라 하지 말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조정훈 위원장께서도 당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 역할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많이 욕먹을까요? 들으신 것처럼 조 의원은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하려 한다면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백서를 놓고 뜻밖의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3연패를 했고 또 그 패배 정도가 참패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목적으로 백서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기는 정당이 되자고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서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 TF 팀장을 맡고 있는 조정은 의원의 경우는 그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볼 때도 마치 누구에게 책임론이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말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뜻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고 예. 저는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시대전환 대표로 있을 당시로부터 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보여온 행보들을 볼 때 상당히 좀 둥글둥글하고
정치적으로는 야망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글이글 불타는 정치적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과연 이 백서가 과거를 반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백서인가, 그 목적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조정훈, 한동훈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도 몸풀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조정훈 지금 위원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거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욕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나가겠다는 뜻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논란의 핵심은 총선 백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해서 혹시 전당대회 출마를 좀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때문인지 어제 총선 백서 특위가 열렸는데 공관위원 7명이 모두 불참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 백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기술될 것인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부 공관위원을 포함한 7명이 불참했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고요. 전 타당에서 봤을 때는 조정훈 의원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위원, 부위원장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 지금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당대회 출마 의사까지 있는 분이 직전 선거에 책임을 다루는 그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이거에서부터 이미 또 다시 한번 객관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 그 백서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저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든지 이 백서를 하든지 조정훈 의원이 하나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요, 한 전 위원장은 사심이 없고 판단력이 빠르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총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보다 6석을 더 얻었다. 한동훈 책임론 부인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공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기여했다, 이렇게 또 가치 평가를 부풀리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당원들에게 이상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조정훈 TF 위원장은 이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개혁안을 본인이 제시해서 전당대회라는 말도 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그 후보자들이 그와 어느 정도에 부합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개혁안을 만든 사람으로서 본인이 출마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선거에 뭐 시작 한 90일 전에 본인 후보직을 직을 사퇴하는 그런 취지에도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TF 위원장직은 사퇴하는 게 맞는 것이고, 본인이 예전에 그 특위 활동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특위 활동의 목표와 또 본인이 당권 주자가 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하나는 조율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게 자화자찬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했어요. 공관위원장은 자화자찬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수치상으로 보면 이전보다 6석 늘어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6석 늘어난 것을 크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저희가 뭐 6석 늘은 것이 성공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잖아요. 과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 기준과 비교해 보면 맞지는 않지만 자화자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당권 예비 주자들이 이제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은 각각 연금 또 저출산 정책과 당 쇄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당권 도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상 이게 좀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시기에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당내 사람들과 그 스킨십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 또는 몸풀기로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또 유력한 당대표 주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세미나를 열고 당내 세력들과 함께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식적으로 당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은 전당대회를 향한 행보다라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필요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서 TF 단장인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백서팀이 한동훈 책임으로 이 총선 패배를 몰고 가는 건 아니야. 제가 이 백서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면 설문조사 안 했겠죠.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단장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장께서도 당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 역할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많이 욕먹을까요? 세상에 본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이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서는 이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또 당 지지자들로부터 정당성, 그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의 얘기는 결국 나중에 선수가 되려는 사람이 지금 심판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러한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런 의도로 읽히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그 백서 논란이 그 네. 당권으로까지 비화됐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총선 백서라면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시스템 공천이 됐는지 아니면 선거 전략은 제대로 짜였는지 뭐 유세단은 제대로 됐는지 선거 구호 뭐 쟁점, 공약 이런 것을 정책을 가지고 이게 시스템을 점검을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인적 책임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보다 인적 책임 중심으로 막 되는 상황에서 또 한동훈에 그 초점을 맞춰졌잖아요. 한동훈이 책임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곧 한동훈이 다음 그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이쪽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가버린 상황이라면은 조정훈 단장의 위치가 좀 애매하죠. 본인이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정훈 그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경쟁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것을 인적 책임을 물어가면서 한동훈 책임론으로 만약에 기우는 그런 상황이 좀 된다면은 이것은 좀 불공정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이 패인을 유권자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유권자에게 지금 얼마나 패인을 묻고 있는지 우리가 왜 선택을 못 받았는지를 물론 지금은 뭐 당 내에 있는 사람들 공천관리위원도 하고 나중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크게 그 백서에 담아야 될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묻는 작업이 그 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 내에 책임론을 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마치 백서가 정치 백서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이죠.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크게 보면은 백서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이런 우리가 잘못을 다시 한번 범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진전, 승리를 위한 기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서가 마치 누가 잘못했냐 하는 어떤 사람을 타겟팅이 되어 있는 타겟팅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선거라는 건 제로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소선거구제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청목계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뭐 또 김종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큰 바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이종섭 장관의 어떤 뭐 호주 대사 임명 이런 부분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말한 7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기에는 백서가 준비하는 시간이나 마무리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저는 차라리 새로운 당 대표가 말하자면 당의 재건 프로젝트로서의 백서와 포함해서 더 넓은 말하자면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그 진전해야 될 문제지 조속하게 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이다 하고 넘어간다고 이 문제가 대안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관위원들한테 당신 공천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은 혼자 해서 졌고 민주당은 3명에서 이겼다 그러면 다음에 3명 하면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것은 막 급하게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이번에 낙동강 벨트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PK에서 많은 것을 이번에 잃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국 정당화 되었습니다. 거의 뭐 부산의 연제, 해운대까지 다 차고 울산까지 차고 들어갈 왜
국민의힘은 충청도 이하, 전라도까지 아무 진전을 못했는가. 근본적인 사람을 키워야 될 문제, 또 발굴해야 될 문제, 제도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2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마치 친윤과 반윤을 말하자면 갈라놓는 오히려 화근이 되는 백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급하게 백서를 정리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서 TF 단장을 놓고 그 백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선거 때는 조정은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엄청 추켜 세워주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긋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장동혁 의원과 조정은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지원율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해왔어. 한동훈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한동훈 위원장 너무 멋있죠? 저 합당하고 전략 공천도 아니고 경선 다 했고요. 제가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됐고. 자,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보다 본인이 더 낫다 이런 목소리까지 냈거든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가진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반면에 글로벌 떠돌이로 한 18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제 주목은 아마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먹고 사는 경제라는 걸 짚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총선에 정부 여당이 패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꽤나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짚었다는 건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다 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보면 그때 물가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대파로만 상징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좀 왜곡이 돼 있지만은 그 물가 문제도 그런 것을 잡지 못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고, 조정은 단장도 아마 세계은행 그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쪽에 그쪽 분야에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조정은 단장이 조금 전에 이제 경선을 다 거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경선을 거쳤죠. 그런데 조금 전에 조정훈 단장을 비판을 했던 신지호 전 의원과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은 거쳤지만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영입을 해서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위성 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 전환 이것을 네. 만들어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때 합당 형식을 밟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계다 처음에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동훈 계는 아니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합당을 하면서 그때부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자격은 충분해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야당 쪽에도 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는 자격은 충분한데 네. 그거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첫 마디가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마디가 불출마였잖아요. 총선 불출마. 그래야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은 단장은 본인이 계속 대표에 출마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게 정당성을 좀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단체들이죠. 단체죠. 천목회에서는 한동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목회 이재영 간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또 출마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입니까? 뭘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헷갈리네요. 이제 비윤계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논란 자체가 뭐 6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것도 참 한심한 상황이죠. 김지욱 대변인님,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면 뭐 안고 빠진 찐빵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에서 시작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지금 가장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다는 뜻은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전대 룰을 만들든 아니면 전당대회의 시기를 결정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거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주 오래된 구문이 되어 있는 정도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전대에 출마하는 걸 언제쯤 발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시작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끝나는 전당대회 뭐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친윤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롭게 친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시작으로 볼 것이냐 하는 관계, 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시 한번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어떤 위치를 잡을 것이냐 정도만, 포지셔닝 정도의 고민만 남아있지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에 나오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다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펼쳐나가 보낼 것인가, 보일 것인가 하는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송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방송하시면서 줄기차게 한 전 위원장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지난 한 달간 제가 평론을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다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 전 위원장 본인에게 더 득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 매우 유력시 되죠. 어떤 분들은 그 몇 분 응선까지 왔느냐, 그 출마 의사가 라고도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응선이라고 묻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 출마 의사는 산 정상에서 100m 근처까지 와 있고 정상에 올라서 야호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당대표가 된다면 사실은 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총선 말아먹게 만든 사람에게 지방선거까지 말아먹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치 초짜 선거 책임자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한 번 더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목소리 이어 듣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나는 불가하다고 그랬거든. 그 초짜라서 안 된다. 자기 선거 한 번 못 해본 사람을 그걸 어떻게 선거 총괄 책임자를 시키냐. 불가하다. 근데 강제로 시켰다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밉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한테 어석을 좀 달라. 업석을 하는 선거를 했어야지. 고개 쳐들고 다니면서 뭐 하나도 국민 눈에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부족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 드린 일도 많았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국민의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저희를 보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읍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다. 그리고 홍 시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해서 실제로 선거 유세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찾아봤더니 꽤나 많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읍소를 하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차피 정치 초년생이라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할 때 과연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를 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정도는 했어요. 어느 정도는 정치 초짜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한동훈으로 하면은 저 선거 다 망한다, 말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소리는 그런 소리는 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뭐 한동훈에게 또 당할 수 없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 당원 투표에서 한 10%를 졌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일반 국민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이기고 20%를 앞섰고 일반 국민에서 10%를 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당의 주인인데 그때 그 당심에서 진 게 굉장히 지금 여한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와서 당권을 잡으면은 또 당심이 또 걸로 가버리니까 본인에게는 이제 기회가 생기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 지방선거 2년 후에 또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이게 딱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보수는 미래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홍준표 시장이 이 보수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일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초짜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당에 계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초대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은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은 그 동기부여가 됐다고 봅니다.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팬덤 그런 현상이 새로운 활력이 됐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고 그 많은 동기부여, 수많은 팬덤들을 많은 그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은 활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경중을 따지면 한동훈을 활용해서 선거에 활용한 것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와서 초짜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당의 고문으로서 지금 현재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과 한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윤도 한도 갑자기 태어난 초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솔직히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게 뭐냐면 한편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똑같이 한동훈이 됐을 때 윤 대통령과 똑같은 초보였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당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대통령 뽑아주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윤과 한을 다 쳐내려는 그런 복심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또 하나의 패인, 2조 심판론을 지적했습니다. 2조 심판론을 내세운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선거판에서 자기 셀카 하나 찍고 강성 지지자들을 환호하니까 그게 국민 전체 환호인 줄 착각하고 제대로 어떤 메시지 던지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앉아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586 운동권 심판론 내세웠다가 2조 심판론 내세웠다가 심판론은 그거는 법정에서 할 이야기야. 이재명 대표는 그 운동권도 아니에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전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이 못 잡았어. 사법적으로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선거를 끌고 갔으니까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었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586 운동권 심판론과 2조 심판론을 내세웠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선거 운동 방식을 꺼내 들었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저게 맞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꺼내 들었을 때 사실 콧방귀를 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저 얘기는 저도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하고 저도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론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어떤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 어떤 프레임이 작동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레이코프가 얘기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 이게 여의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론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굉장히 나이브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심판론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더 큰 심판, 어떤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권 심판론이 가장 큰 심판론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같은 논평을 제 뭐 개인 SNS에도 쓴 적도 있고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도 있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뭐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니까 뭐 일단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에 말씀하시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당이 원래 심판론을 꺼내는 것이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많이들 알죠. 그것은 대표적인 사례가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웠던 소위 지방정부 심판론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4년 차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꺼냈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지방정부 심판론이라는 걸로 맞받아쳤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서는 지방정부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선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자, 국민의힘이 그걸 몰라서 2조 심판론을 꺼냈겠습니까? 네. 제가 총선 때 선대위 대변인이었는데 2조 심판론이 3월 26일부터 등장했어요.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서는 그 사이에 2조 심판론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언론에서 다 취재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당시 선거 데이터가 이미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꺼냈던 것이 2조 심판론이고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28년을 하셨는데 이걸 다 아시죠. 아는데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현상 밑에 있는 본질을 감추고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확실한 구호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심판론 하니까 2조 심판론으로 이제 맞불을 놓은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 2조 심판론 외에 다른 정책 부분들 뭐 메가시티나 뭐 그 국회의사당 의전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2조 심판론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어불성설이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홍준표 시장이 2018년에 당 대표로 해서 지방선거를 지휘를 했어요.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위장평화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남북관계 그때 정상회담하고 할 때 그 당 대표가 위장평화쏘를 내세웠습니다. 왜 그걸 내세웠냐면은
보수층 지지층에게는 그게 다 통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조 심판원도 지금 보수 쪽에는 통하는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진 측면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그때 위장평화 수호해서 그때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는 당시에는 필요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또 자세 전환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사진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네. 근데 자세 전환과 조 의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 조정훈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연일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조 의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해 가을 조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던 그때가 떠오르던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조 의원이 4년 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당이 시대 전환으로 돌아가서 당대표를 지냈고요. 총선을 반년 앞둔 지난 가을에 영입 1호 인재로 국민의힘에 사실상 입당을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자세 전환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시 자세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 해석했죠? 네, 총선 전까지는 한동훈, 조정훈 이렇게 이름 뒷글자를 따서 훈훈 형제라면서 가까운 사이를 강조했었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마포에 세 차례 방문해서 조 의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조 의원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타이레놀을 먹고라도 갔어야 한다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또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백서를 집필하는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태도가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의 발언이 조 의원의 자세 전환을 꼬집는 듯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이 다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총선 백서 집필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견을 피력하는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백서가 발간됐을 때도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조 의원은 최근에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는 게 일종의 경쟁자 제거 목적까지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행보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일단 친윤 이철규 의원이 백서 작성에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훈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친한 장동혁 의원은 백서 특위에는 인사청문회로 참석 못한 것이라면서 일정을 못 박아서 안타깝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또 자세 전환의 느낌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인의 당적과 입장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또 조 의원의 표현대로 평생 먹을 욕 다 먹는다는 작금의 상황이 아마도 조 의원의 지난 과거 이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총선 패배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현안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의 일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민심을 꼼꼼히 반영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네.